그걸 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제가 세 번째 봉투를 열었더라면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68배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제사상 밑에 떨어진 하얀 봉투 하나. 그 안에 적힌 5글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재산 처분 동의서, 이혼 준비인가? 나를 쫓아내려는 건가? 그렇게 오해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상상도 못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3달 동안 감춰온 비밀, 아들이 말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가족이 지키려 했던 것. 2개의 봉투가 밝혀진 후에도 세 번째 봉투는 여전히 서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그 한 줄이 지금도 제 마음을 흔들어요.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오해가 시작된 그날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1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시골 마을과는 너무나 달랐죠. 오늘은 시아버지 제사였습니다. 명자의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째였어요. 해마다 이맘때면 명자는 아들 도연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였어요. 명자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짐이 많으면 아들 내외에게 부담이 될까봐 필요한 것만 챙겨왔어요. 속옷 2벌, 수에 1벌,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이 명자가 가져온 짐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길은 괜찮으셨어요? 문을 열어준 건 며느리 서윤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자였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환하게 웃으며 반겼을 텐데 오늘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 잘 왔구나. 버스도 제 시간에 와서 괜찮았어. 명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며느리의 얼굴을 슬쩍 살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입꼬리도 내려가 있었죠. 웃지 않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명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먼저 물어보는 건 왠지 자신이 참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아들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40살의 남자였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편히 쉬세요. 도연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핸드폰에 가 있었어요. 명자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입술도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잘 있었어.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뭐 그냥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아들의 대답이 짧게 끝났습니다. 명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아들이 피곤해 보였거든요. 명자는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써주는 작은 방이 2층 끝에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가빠왔습니다. 10개 남짓한 계단인데도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요즘 들어 자주 이러네. 명자는 계단 난간을 잡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렸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별일 아니겠지. 명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68이었어요. 칠순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몸이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나서
명자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벌써 제사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흰 보자기가 단정하게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촛대와 향로가 놓여 있었어요. 음식은 제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어머님. 며느리 서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고생 많았어.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 쪽으로 걸어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명자는 거실 탁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며느리의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 가죽으로 된 가방이었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는 상태였어요. 명자는 무심코 그 가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삐죽이 나와 있었어요. 흰색 종이들이었습니다. 명자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맨 위쪽의 글자 몇 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재산 처분 동의라는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재산을 처분한다고? 동의서라고? 혹시 이혼을 준비하는 건 아닐까? 명자는 황급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명자는 다시 한번 그 서류를 봤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누가 눈치챌까봐 그럴 수 없었어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탁자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착각일 거야. 명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물처럼 가슴속에 스며들었어요. 며느리의 차갑게 굳은 표정, 아들의 피곤에 찌든 얼굴, 그리고 방금 본 그 서류까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명자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아까 계단을 오를 때보다 더 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배어났어요. 진정하자.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명자는 스스로를 달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는 쟁반에 차를 담아서 나왔습니다. 명자 앞 테이블 위에 찻잔을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어머님. 그래, 고맙구나. 명자는 찻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명자는 그 빛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명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일 보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할지도. 제사는 내일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명자는 이 무거운 불안을 안고서 기다려야 했어요. 명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낮에 본 그 서류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재산 처분 동의. 그 5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명자는 베개를 뒤집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이혼은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명자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이 자꾸 생각났어요. 아들의 피곤한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쯤 명자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또 어지러웠어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어지럽지? 명자는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도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어제 버스 타고 오느라 힘들었으니까. 명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명자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난간을 꼭 잡고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어제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숨도 덜 찼고요. 1층에 내려오니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어제 봤던 탁자 위를 힐끗 봤어요. 며느리의 검은색 가방이 여전히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요.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통을 꺼냈어요. 컵에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그때 거실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서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말이야.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네, 오늘 준비할 게 많아서요.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자 옆을 지나쳐 가스레인지 쪽으로 갔어요. 냄비를 꺼내더니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음식 준비하는 거면 같이 하자. 괜찮아요. 어머님은 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명자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물컵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물을 조금씩 마셨어요. 그러다 문득 탁자 위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부엌에 있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2층은 조용했어요. 아들은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의 시선이 다시 그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본 그 서류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재산 처분동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봐야 할까? 명자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옳지 않았어요. 하지만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정말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명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부엌 쪽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탁자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명자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살짝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맨 위에 있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흰색 종이였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펼쳤어요. 재산 처분 동의서.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의 눈이 그 아래로 내려갔어요.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가지 단어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부 재산 분리,
채무보호. 명자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여러 장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어요. 명자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석 달 전부터 이번 달까지 여러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영수증에 적힌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명자, 이게 내 이름인데? 내가 언제 병원에 갔지? 명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석 달 전쯤 아들 집에 온 적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간 기억은 없었어요. 명자는 영수증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큰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진료 과목은 순환기내과였어요. 심장?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환기내과는 심장을 보는 과였어요. 그 아래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요양병원 상담 예약 마이너스 5월 12일 오후 2시. 요양병원? 명자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구나.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아들의 피곤한 표정, 재산 처분 서류, 그리고 요양병원 상담. 나를 쫓아내려는 거야. 더 이상 모시기 싫은 거지. 명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며느리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나는 김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왜 제 가방을 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명자는 손에 든 서류를 황급히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게 미안하구나. 실수로 건드렸어. 괜찮아요. 그냥 제일 서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하고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명자는 소파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내 몰래.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며느리한테 들키면 안 됐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마음속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명자는 그날 오전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그 서류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재산 처분 동의서, 병원 영수증, 요양병원 상담 예약. 정말 나를 보내려는 걸까?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쯤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세요. 그래, 알았어. 금방 나갈게. 명자는 대답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였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어디 갔니? 명자가 물었습니다. 출장 가셨어요. 오늘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출장? 제사 전날인데? 급한 일이래요. 내일 저녁까지는 돌아온대요. 며느리의 대답이 짧게 끝났습니다.
명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혼자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오후 2시쯤 명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봤습니다.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베란다 쪽에서 희미하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네, 맞아요. 이번 주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하셨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명자는 소파에서 조금씩 베란다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어머님은 아직 모르세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자기 얘기였어요. 며느리가 지금 자기에 대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밀 검사 결과 나온 거 맞아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밀 검사? 심각하다고? 명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더 듣고 싶었어요. 수술 날짜는 아직 안 정했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잡으려고요. 근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럼 요양병원을 알아봐야겠네요. 제가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6개월. 요양병원. 명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수술? 자기가 무슨 수술을 받는다는 거지? 그런데 왜 자기한테는 말을 안 하는 걸까? 남편은 지금 출장 갔어요. 회사 일 때문에요. 사실 남편도 많이 힘들어해요. 3달 전부터 계속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3달 전부터? 명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3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사 끝나고 나서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며느리가 통화를 끝내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황급히 소파에 제대로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다시 켰습니다. 소리를 키웠어요. 베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명자는 모른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명자를 힐끗 보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명자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역시 나를 쫓아내려는 거였어. 요양원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며느리한테 미움받을 일을 했나? 명자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간섭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명절 때도 힘든 내색 안 하고 도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 도연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도연이 인사를 했습니다. 얼굴이 더 피곤해 보였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왔니? 힘들었겠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좀 쉬고 올게요.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을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요. 저녁을 먹을 때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명자는 밥을 먹다가 아들을 봤습니다. 도연이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 있니?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 같이 고민하자.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명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 잘 먹었어.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제사가 끝나면 며느리가 말한다고 했지. 그때 다 알게 되겠지. 명자는 두려웠습니다. 내일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내일을요. 제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명자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벌써 잠든 것 같았어요.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명자는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제사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어요. 내일이면 제사였습니다. 상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거실 한쪽에 마련된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흰 보자기가 깔려 있었고 촛대와 향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보였습니다. 명자는 보자기를 만져봤습니다.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촛대도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신경 써서 준비한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런 건 잘 챙기는구나. 명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며느리가 제사는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왜 자기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명자는 제사상 뒤쪽을 살폈습니다. 작은 서랍장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제사 용품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명자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첫 번째 칸에는 양초와 향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제사상에 쓰는 작은 그릇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명자는 세 번째 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봉투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보고 멈칫했어요. 왜 제사용품 서랍에 봉투가 있을까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그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흰색이었습니다.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께 드릴 편지 마이너스 최종본.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필체였어요. 명자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열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명자는 두 번째 봉투를 봤습니다. 이것도 흰색이었어요. 하지만 크기가 조금 더 작았습니다. 겉면에도 글씨가 있었어요.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명자는 그 글씨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그럼 왜 여기에 둔 걸까요? 명자는 두 번째 봉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필체가 첫 번째 봉투와 조금 달라 보였어요. 며느리 글씨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누구 글씨일까요?
아들 도연의 글씨일까요? 명자는 촛대 옆으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봉투를 다시 봤어요. 두 번째 봉투의 필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도연이 글씨가 아닌 것 같은데. 명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 것도 아니고 아들 것도 아니라면 누구 것일까요? 혹시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걸까요? 하지만 남편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명자는 첫 번째 봉투를 다시 들었습니다. 어머님께 드릴 편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기한테 쓴 편지였습니다. 이걸 열어볼까? 명자는 망설였습니다. 손끝으로 봉투 끝을 만져봤어요. 봉투가 얇았습니다. 안에 종이 몇 장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명자는 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이 안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혹시 자기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나쁜 내용일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라. 명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나면 더 아플 것 같았어요. 지금도 충분히 괴롭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명자는 첫 번째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투를 봤어요.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이건 더욱 무서웠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건 뭔가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뜻 아닐까요? 명자는 그 봉투를 만져봤어요. 두께가 있었습니다. 안에 뭔가 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도대체 뭘까? 왜 여기에 숨겨둔 걸까? 명자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무서웠어요. 이걸 열어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명자는 두 번째 봉투도 조심스럽게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그리고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촛불을 끄고 명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본 그 봉투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기한테 쓴 편지, 그리고 누군가 남긴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봉투.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며느리가 제사 끝나고 말한다고 했으니까. 명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내일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자기를 지켜줬을 거예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명자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고요한 밤에 정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제사가 끝나면 모든 게 밝혀지겠죠. 며느리가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그 봉투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견뎌야 해. 내일까지만 견디자. 명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명자는 그렇게 또 하룻밤을 새웠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요. 내일이면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일들. 명자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도 없었어요.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제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한숨도 자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오늘 제사가 끝나면 다 알게 되겠지.
명자는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에 내려오니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일어난 것 같았어요. 명자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 서윤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마 위에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똑똑똑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일찍 일어났구나. 명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명자를 봤어요.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네, 준비할 게 많아서요.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명자는 앞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며느리 옆으로 다가갔어요. 싱크대에 놓인 채소들을 봤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근을 집어들고 칼을 꺼냈습니다. 괜찮아. 나도 손이 심심해서 그래.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니.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계속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묵묵히 채소를 썰었습니다. 부엌에는 칼질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똑똑. 도마 위에서 칼이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명자는 며느리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앞만 보고 있었어요. 말을 걸어볼까?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제 가방을 뒤진 일도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명자는 당근을 썰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칼이 손가락을 스쳤어요. 아! 명자는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많이 베인 건 아니었지만 따끔거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피가 나는 걸 확인하더니 수도꼭지로 가서 찬물에 씻겼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밴드 가져올게요. 며느리는 서둘러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급함을 꺼내더니 밴드와 소독약을 가져왔어요. 조심스럽게 명자의 손가락에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조금 따끔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명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봤어요. 며느리가 자기 손가락을 정성스럽게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셔야죠. 칼 쓰실 때는 천천히 하세요. 그래, 고맙다. 명자는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차갑게만 느껴졌던 며느리가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도마 앞으로 돌아갔어요. 명자도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칼을 내려놓았어요. 손가락이 아파서 더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말하려는 건가? 요양원 얘기를 하려는 건가? 그래, 말해봐. 명자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자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며느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삐리리리리. 며느리의 핸드폰에서 알람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핸드폰을 봤어요. 아, 잠깐만요. 중요한 거라서요. 며느리는 황급히 핸드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는 부엌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왜 갑자기 멈춘 걸까요? 명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가락에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오늘 저녁에는 알게 되겠지.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며느리가 말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뒤에야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명자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음식 준비 계속할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명자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오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점심때쯤 아들 도연이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그래. 너는 언제 들어왔니? 어젯밤 늦게요. 엄마 주무시는 것 같아서 조용히 들어왔어요. 도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와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명자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거의 끝나갔어요. 명자는 방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녁 6시에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명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곧 저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며느리가 말할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양원에 가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명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까요? 명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저녁 5시쯤 아래층에서 도연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내려오세요. 제사 준비 다 됐어요.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가자. 이제 시작이야. 명자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1층에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제사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자도 그들 옆에 섰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지 못했어요. 이 제사가 끝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모든 오해를 깨뜨릴 거라는 것도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하려던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거리요. 그리고 며느리가 방에 숨겨둔 것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게 된 건 모든 게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제사상 앞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명자, 도연, 그리고 서윤이었어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명자는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3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명자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이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촛불에 불을 붙였어요. 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향을 들고 절을 했어요. 명자와 서윤도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는 동안 명자는 며느리를 힐끗 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앞을 봤어요. 제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술을 따르고 음식을 올리고 다시 절을 했어요. 명자는 기계적으로 따라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제사가 끝나면 며느리가 말할 거야.
그때 다 알게 되겠지. 명자는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제사가 중반쯤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도연이 잔을 들어 술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때 며느리의 검은색 가방이 탁자 옆에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명자는 그 가방을 봤습니다. 며칠 전 그 가방을 뒤졌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재산 처분 동의서, 병원 영수증, 요양병원 상담 예약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술을 따르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술잔이 기울어지며 탁자 위로 술이 쏟아졌습니다. 술이 탁자 끝으로 흘러내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도연이 황급히 휴지를 꺼냈습니다. 술을 닦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러다 며느리의 가방을 건드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지퍼가 열리며 안에 있던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흰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 미안해요. 도연이 허둘지들 서류를 주우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명자도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어요. 며느리도 황급히 바닥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서류 한 장을 잡았습니다. 그걸 집어들었어요. 촛불빛 아래서 그 서류가 보였습니다. 재산 처분 동의서.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가방에서 본 바로 그 서류였어요. 명자는 그 아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의 명의로 된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처분하는 것에 동의함.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재산을 처분한다고? 왜? 무슨 이유로? 명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명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명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재산을 처분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그건. 며느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듣지 않았어요. 이혼하려는 거지? 도연이랑 헤어지려고 준비하는 거잖아. 명자는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고, 더 이상 모시기 싫으니까? 어머님, 아니에요. 오해예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해? 뭐가 오해야? 내가 다 봤어. 내 가방에서 병원 영수증도 받고 요양병원 상담 예약서도 봤어. 명자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연이 명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아들을 봤어요. 내 잘못?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엄마, 제가 설명할게요. 진정하세요. 도연이 명자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손을 뿌리쳤어요.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너희가 나를 쫓아내려는데?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휙.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나 봐요. 바람이 제사상 쪽으로 불어왔습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꺼졌습니다. 향도 함께 꺼져버렸어요. 연기만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두워진 방 안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촛불이 꺼진 제사상,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그리고 울고 있는 세 사람. 명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꽉 쥐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명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아, 도연이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꺼진 향에서 나는 연기만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제사상 위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들어 명자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작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해봐. 이제 다 말해. 명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이혼 서류가 아니에요. 며느리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려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이혼 서류가 아니에요. 재산 처분 동의서예요. 명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재산 처분 동의서? 그게 뭐가 다른 거죠?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명자 앞에 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제가 설명할게요. 다 제 잘못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아들을 봤어요.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석 달 전에 사업을 망쳤어요. 뭐? 명자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사업을 망쳤다고?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사이드로 사업을 했었어요. 작은 거래처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죠. 처음엔 잘 됐어요. 그런데 석 달 전에 거래처가 부도가 났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빚이 생겼어요.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명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섰었거든요. 거래처가 망하면서 그 빚이 다 제게 넘어왔어요. 채권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도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 재산을 지켜야 했어요. 며느리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남편 빚 때문에 제 명의 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부부 재산을 분리했어요. 법적으로 제 재산을 보호하려고요. 명자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재산 보호였다는 거군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니? 명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말씀드려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명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몰랐습니다. 그럼 재산을 처분한다는 건? 명자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 재산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둔 돈이랑 제가 일하면서 번 돈이요. 그걸 처분하기로 했어요. 왜? 빚을 갚으려고요.
3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은 채권자들한테 갚았어요. 이자랑 일부 원금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1,500만 원은 어머님 병원비로 쓰려고 했어요. 내 병원비? 명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병원비가 필요한 거죠? 며느리는 명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기억하세요? 석 달 전쯤 우리 집에 오셨을 때요. 응, 그때 잠깐 들렀었지. 그날 어머님이 거실에서 어지러워 하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실 것 같았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부축해드렸죠. 명자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혹시 큰 병이 있으신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다음날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네. 어머님은 괜찮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다 하셨지만 저는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거부하셨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검사를 받으셨어요. 기본 검사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명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심장에 문제가 있다.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겼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요.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님 몰래 큰 병원을 예약했어요. 어머님께는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별로 내키지 않아 하셨지만 따라오셨죠.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심장 판막 협착증이래요. 수술이 필요하대요. 명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6개월 안에 수술해야 한다고요. 수술비가 1,500만 원 정도 든대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너무 놀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명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기가 심장병이 있다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병원 영수증이. 네. 제가 어머님 이름으로 검사 예약하고 검사비를 냈어요. 그게 여러 번이었어요. 정밀검사 여러 가지를 받으셨거든요. 명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주 숨이 찼던 거군요. 계단 오를 때 힘들었던 것도 가슴이 답답했던 것도 다 병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도연이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숨긴 게 잘못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엄마를 쫓아내려던 게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빚을 졌어요. 엄마 병원비도 제대로 못 드려요. 서윤이가 혼자서 다 준비했어요. 자기 재산 팔아서 엄마 수술비 만들었어요. 도연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아오는 것밖에 못했어요. 제가 형편없는 아들이에요. 명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명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요양병원은?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명자를 봤어요. 그건 수술 후에 어머님이 회복하실 곳이에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요양병원이 수술 후 회복하는 곳이라고요? 무슨 말이니? 자세히 설명해봐.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고 말을 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요. 수술 후에 6개월간 전문 간호가 필요하대요. 집에서 회복하기엔 어려운 상태래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심장 수술은 큰 수술이라서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동안 계속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하고 재활 치료도 받아야 한대요. 명자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희 집은 좁아요. 방도 작고 계단도 있고요. 어머님이 회복하시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호 경험이 없어요. 어머님을 제대로 돌봐드릴 자신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해서 어머님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을 알아봤어요. 전문 간호사들이 있고 재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곳이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얼마나 드는데? 명자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6개월이면 1200만 원이에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했니?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어머님 연세가 68이시니까 지원 대상이래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로 줄어든대요. 며느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간병은 제가 직접 할 생각이에요. 매일 찾아뵐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번,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한 번요. 주말에는 하루 종일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명자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알아본 요양병원은 여기서 차로 20분 거리예요. 가까워서 매일 갈 수 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하대요. 어머님이 편하게 계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명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자기를 생각해 준 거였어요.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석 달 동안 혼자 다 알아봤어요. 병원도 여러 곳 방문했고 요양병원도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빴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도와줬어요. 서윤이가 혼자 다 했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함께 한 거잖아. 당신이 일해서 생활비 벌어오는 것도 큰 도움이었어. 며느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도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명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럼 상자는? 택배 온다고 했던 그 상자 말이야. 명자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큰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두 손으로 겨우 들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며느리는 상자를 명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새 이불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된 이불이었어요. 겨울용으로 두툼했습니다. 방석도 있었습니다. 허리가 편한 방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건 세트도 있었습니다. 흰색 수건에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명자는 그 자수를 자세히 봤습니다. 오명자. 자기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수를 놓은 것 같았어요. 바느질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이걸 내가 직접 놓은 거니? 명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석 달 전부터 조금씩 했어요. 밤에 남편이 자고 나서 거실에서 혼자 누웠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수건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며느리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상자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뜬 목도리가 있었어요. 연보라색이었습니다. 명자가 좋아하는 색이었죠. 이것도 내가 뜬 거니? 네. 뜨개질을 잘 못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몇 번이나 풀고 다시 떴어요. 며느리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보온 네이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였어요. 양말도 여러 켤레 있었고 실내화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석 달 동안 준비한 거니? 명자가 물었습니다. 네. 하나씩 모았어요. 어머님이 요양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도록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몰래 준비했어요. 말씀드리면 거부하실 것 같아서요. 명자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천천히 만져봤습니다. 하나하나 며느리의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준비했는지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무능해서 죄송해요. 엄마 병원비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서윤이가 자기 재산 다 써가면서 준비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저 서윤이가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어요. 형편없는 아들이에요. 도연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며느리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함께 한 거잖아. 당신도 힘들었잖아. 회사 일하면서 빚 걱정하고 어머님 걱정하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한 거야. 그걸로 충분해. 며느리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도연도 며느리를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자기를 쫓아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살리려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기 재산까지 팔면서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 물건들을 다시 만졌습니다. 수건에 놓인 자기 이름, 손으로 뜬 목도리, 하나하나가 며느리의 사랑이었습니다. 서윤아, 명자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리 와봐. 명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명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숨긴 제가 잘못이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명자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며느리도 명자를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도연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가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도연과 서윤은 바닥에 앉았어요. 얼굴이 모두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런데 서윤아, 명자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네, 어머님. 제사상 뒤 서랍에 봉투 있던 거 알지?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그 봉투 말이야. 내가 어젯밤에 봤어.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어머님께 드릴 편지였어요.
제가 쓴 거예요. 이제 그걸 읽어봐도 되겠니? 명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읽어보세요.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사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2개의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첫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님께 드릴 편지 마이너스 최종본이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들고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명자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와 도연이 명자를 바라봤어요. 저는 10년간 좋은 며느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계속 읽었습니다. 차갑게 대했고 귀찮아했고 피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지 못했어요. 웃으며 인사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사실은 두려웠어요. 명자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잃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일찍 여인제게 어머님은 너무 소중한 분이셨어요. 어머님을 보면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12살 때 친정 어머니를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명자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부터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사랑하면 잃게 될 것 같았어요. 가까워지면 떠나갈 것 같았어요. 명자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뒀습니다. 어머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차갑게 대했어요. 웃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차갑게 구는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명절 때도 힘든 내색 않고 도와주셨어요. 명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미안했어요.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됐어요. 어머님이 진짜 어머니처럼 느껴졌어요. 명자는 2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3달 전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쓰러지실 뻔했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님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했어요.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울었어요. 집에 와서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도연이 며느리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어머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요. 진짜 어머니처럼요. 명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머님을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을 살리겠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제 재산을 팔기로 했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돈보다 어머님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명자는 3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3달 동안 혼자 준비했어요. 병원도 알아보고 요양병원도 찾아다녔어요.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밤마다 술을 놓았어요. 어머님 이름을 수건에 새겼어요. 목도리도 떴어요. 서툴렀지만 정성껏 떴어요. 명자는
아까 본 그 수건과 목도리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여러 번 썼어요. 쓰고 찢고 또 쓰고 찢었어요. 이게 최종본이에요. 명자는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머님 미안합니다. 10년 동안 차갑게 대해서 미안해요. 좋은 며느리가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며느리가 명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님을 사랑해요. 진짜 어머니처럼 사랑해요.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니 제발 수술 받으세요. 건강해지세요. 저랑 오래오래 함께 계세요. 명자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님 곁에 있어도 될까요? 진짜 딸처럼 어머님을 모셔도 될까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추신이 적혀 있었어요. 추신. 서랍 깊은 곳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은 보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준비가 되시면 그때 여세요. 명자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나도 사랑한다. 서윤아, 나도 너를 딸처럼 사랑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너를 오해해서 미안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도연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채로요. 바깥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사상의 촛불은 꺼져 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불이었어요. 명자는 며느리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오해는 풀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사랑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제사를 지냈습니다. 촛불을 다시 켜고 향을 다시 피웠어요. 이번엔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니까요. 제사를 마치고 나서 세 사람은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전도 있고 나물도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맛있구나. 정말 잘 만들었어. 명자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도연도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수술은 다음 달에 하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수술 잘 받으시면 괜찮아질 거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믿는다. 너희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명자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과 며느리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명자도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봤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오해하고 있었어. 명자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려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내 짐을 넣기 시작했어요.
내일 모레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옷을 개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사상 뒤 서랍에 있던 두 번째 봉투 말이에요.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라고 적힌 그 봉투. 며느리 편지에도 적혀 있었죠. 어머님 준비가 되시면 그때 여세요라고요. 명자는 망설였습니다. 열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이미 두 개의 오해를 풀었는데 세 번째는 뭘까? 명자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혹시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명자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은 고요했습니다. 불이 모두 꺼져 있었어요. 거실로 가서 제사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두 번째 봉투가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촛대 옆에 있던 작은 전등을 켰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서 봉투를 자세히 봤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여전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를 다시 봤어요. 며느리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도연 글씨도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 글씨지? 명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봉투를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봉투를 만져봤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종이 같았습니다. 여러 장인 것 같았어요. 열어볼까? 명자는 망설였습니다. 손끝이 봉투 끝에 닿았어요. 조금만 뜯으면 열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잖아요. 준비가 되시면 그때 여세요라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 명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오해도 풀었고, 진실도 알았고, 사랑도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세 번째 봉투는 나중에 열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준비가 되면요. 명자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닫았어요. 전등을 끄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명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아침의 불안, 오후의 폭발, 저녁의 화해, 그리고 지금의 평안. 참 긴 하루였어.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하루였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그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두 개의 오해를 풀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생각합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정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필체가 며느리 것과 달랐던 이유는 뭘까요? 혹시 도연이가 쓴 걸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걸까요? 혹시 그 안에는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세 번째 봉투를 열어봤을까요? 열어본다 마이너스 댓글에 열어본다라고 적어주세요. 열지 않는다 마이너스 댓글에 덮어둔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집에도 아직 열어보지 못한 봉투가 있진 않나요? 부모님께, 자녀에게 말하지 못한 진심이 담긴 봉투 말이에요. 오늘 그 봉투를 여는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위로가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